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2023 에너지 안보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기국회 첫날임에도 저희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해 주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간사님, 그리고 양희원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유럽의 북해 해상풍력 가동 중단, 그리고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에너지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정기신문이 공동 주최한 2023 에너지 안보 포럼은 흔들림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전문가들의 진단과 청중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따 토론 시간에 많은 청중분들의 질문과 제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약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전호철 정기신문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기신문사 사장 전호철입니다. 먼저 한국전력과 정기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년 에너지 안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위 기본 및 에너지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기국회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럼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이광재 사무총장님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간사님, 그리고 양금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금희 의원님과 김한정 의원님이 각각 대표 발의하신 자원안보 특별법도 하루빨리 논의가 돼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4배를 치솟은 유럽은 물가 폭등, 서민 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이고, 우리나라 역시 원가 이하로 전기와 가스를 판매하고 있는 한전과 가스공사가 심각한 부실 재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다행히 올여름 큰 에너지 위기 없이 지나긴 했지만 이제 겨울이 가고 있어 잘 버틸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국제 에너지국에 따르면 올해 6월 전 세계의 석유 수요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가 화석 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전환에 나섰지만 실제로는 화석 연료 사용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석유 소비량이 세계 7위이고 LNG 소비량이 세계 4위인 에너지 다소비 국가입니다. 특히 이 많은 석유와 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자원 개발률은 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웃인 일본이 자원 개발률이 40%에 비교하는 것 보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에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에너지 안보 상황은 더욱더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고 국가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중인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도 핵심 광물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원 확보가 필요성을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장기화,
미국과 중국의 갈등 등 차원 국유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어 에너지 수급 상황은 결코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에너지 안보와 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 기업들의 진출도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한정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회 산자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한정입니다. 23년 또 에너지 안보 포럼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기신문사 전호철 대표님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읽으라고 줬는데 그냥 간단하게 맡기겠습니다. 요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운이 좋은 나라다. 아슬아슬할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잘 지내왔다. 에너지 위기가 그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그렇고 기후재난 또 세계 경제의 그런 큰 여파에서도 그랬습니다. 저는 1998년이죠.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로 국가경제가 부도 하산 직전에 정부를 인수한 김대중 대통령 비서로 청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말 국난의 시대였습니다. 참 합심해서 잘 이겨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협치했습니다. 최초의 여야 정권 교체에서 김대중이 정권 잡으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공무원들 반은 집으로 가야 될 것이고 정치보복 때문에 공포시대가 온 거라고 했던 그 나라에서 DJP 정치연합을 두고 민정당 출신의 정적이었다. 김중건, 노태우 정부의 정수석을 초대 비서실장으로 앉혔습니다. 정치보복은 없었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근무기로 국민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국난 극복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구조조정 정리해고였습니다. 피눈물 나는 그 어려움을 협치로 풀었습니다. 대외 사정은 어떤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4강 외교가 잘 됐습니다. 협력, 해수권, 미중 갈등도 크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도 일본이 김대중 대통령 납치 사건에 뜻하지 못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처신했기 때문에 미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98년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한 김대중 대통령의 입에서 야당의 지도자가,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박정희 독재 정권의 지령을 받고 중앙정부가 일본 땅에서 일본 주권을 침해하면서 그런 납치극을 벌이는데 일본은 속수무책이었고 진상규명에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국빈 방문의 상당한 부분에서 일본의 정치적 부담 또 관심사가 그 대목이었는데 일본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단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이 민주화운동으로 일본의 망명 시절에 자신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한국 민주주의를 지지해준 일본 국민한테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대중 오부지선언은 그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한일관계 급물살을 탔고 한류가 일본에서도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비고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잘 해왔습니다.
에너지 문제도 작년에 한전 적자가 쌓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우리도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았는데 한전은 아직 파산하지 않았고 또 우리 국민들은 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계속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사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 적자는 늘어났습니다. 전임 정부가 여러 가지 잘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대외 환경도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한전의 정상적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격 통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나 전임 정부 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지금 커가지고 회피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위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우리가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전 적자 이대로 가면은 내년에 또 채권 한도에 올려달라고 국회에 법 고쳐달라고 달려올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한전은 우리 국내 최대의 공기업을 운영하고 글로벌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 국가 경제의 기본적 토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다시금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야 하는 위기관 측면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토론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광별 의원님 해주시고요. 이런 국가적 위험들을 잘 극복한 나라가 좋은 나라고 강한 나라고 성공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금 그런 시험대에 있다는 그 문제의식들을 공유하면서 국회에서 협치가 다시 살아나서 여야 간거지를 맞들고 국가적 위기에 모범적으로 더 헌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양두기 의원님의 축하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양금희 의원이고요.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세계 10위 안에 경제 대국이 된 이면에는 에너지 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도 역시 첨단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에너지 소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첨단 제조업이 우리나라에 더욱 발전하고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가격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축사를 해주신 김한정 간사님과 제가 자원안보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9월에 저희 법안 소위를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이와 연결되어져 있는 공급망법은 이미 기재위에 법안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법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섬과 같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 자체를 수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러한 큰 숙제를 안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나라는 또한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느냐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후 환경의 한계성 그리고 또한 자원의 한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에너지 믹스가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들이 정부와 그리고 국회가 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을 수입하는 거의 95%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첨단 산업과 관련되어지는 중요한 핵심 광물들의 확보 그리고 공급망의 안정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큰 역할들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국가 발전을 지지하고 그리고 저희가 국가의 자원과 에너지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국회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광재 사무총장입니다. 함께 그냥 축사만 대충 하는 것보다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혁명에 실패를 했죠. 일본하고 영국은 성공을 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중국이 어려워졌고 우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큰 공로가 있고 땀 흘려 일한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김영삼 대통령이 정보통신부를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소위 IT 시대를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3G를 열면서 게임 산업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열면서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은 바로 이 3차 산업혁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일본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지금 많이 얘기하는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것의 도대체 본질은 뭔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본질도 결국은 이 과학기술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현재 한국 경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3억 5천만 명이 2.4%고 일본이 1.5%고 우리가 한국이 지금 0.6% 1% 경제 성장률은 한국 경제가 저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반도체가 지난 수십 년간 수십조의 흑자를 내다가 지금 대규모의 적자를 내는 것은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쉽게 생각하면 DC100 디지털 시대와 클라이밍 체인지와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가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인가 보면은 현재 글로벌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을 다 비교해 보면은 디지털에 앞서 나가는 데가 세계적인 기업이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클라이밍 체인지 우리가 에코프로나 한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이밍 체인지를 이기는 에너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 수명 100세 시대 인간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디지털 시대를 말을 하기에는 좋아하는데 이게 올리지 하는데 저는 디지털 시대가 진화되면 진화될수록 높은 질의 전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전체 전기의 12%를 삼성전자가 씁니다. 만약에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게 되면은 저기 원자력 발전소 7개 정도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저걸 어디서 만들어내죠? 우리는 에너지 믹스 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한쪽에서는 원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은 거고 한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하게 되면 빨갱이처럼 취급하는 이런 나라를 가지고는 절대 저는 미래가 열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결국은 SMR이나 우리가 새로운 미래 에너지에 대해서 과감한 기술적 도전을 해야만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는 안 하면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 아리백이 아니면은 제품 구매를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도대체 아리백을 어디서 우리가 대규모로 만들어낼 건가? 라고 하는 문제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아리백을 해외에서는 만들어내는데 국내에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가 과감한 국가적 결정이 필요하다. 신한의 해상 풍력을 대규모로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고, 또 하나 방식은 우리가 과거 수없이 많은 산업단지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공단의 지붕이 5억 평의 지붕이 있습니다. 이 5억 평의 지붕을 어떻게 하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뭔가 대규모의, 우리는 65%가 산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어디서 만들어낼 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신한의 해상 풍력과 그런 변화가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독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독일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의 교과서 같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대규모 경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성장률이 0%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은 높은데 나머지에 뭐냐면 대부분을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다가 그 천연가스의 길이 막히면서 지금 그 탄탄한 독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에너지 믹스에 대해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건 과학의 문제이고 효율의 문제이고 경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전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이 마음의 고통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전기는 아주 중요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우리가 화폐를 보면은 그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5만 원권의 화폐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룬 가장 비싼 50파운드의 주인공은 산업혁명을 만든 와트하고 볼튼입니다. 미국의 100달러의 주인공은 대통령을 해보지 않은 휘레침을 만든 과학자인 벤저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화폐도 내년부터 바뀌게 됩니다. 가장 비싼 우리가 만엔권의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시부야 H라는 근대 일본의 자본주의 아버지라는 사람으로 화폐 얼굴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전기가족 여러분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에너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이념 투쟁을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과학을 향해서 경제를 향해서 효율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여러분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전기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 전기의 시대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이 정기국회 첫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포럼에 참석해 주신 이광재 사무총장님, 김환정 의원님, 양금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포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과의 안세현 교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귀중한 자리 마련해 주시고 발표의 기회를 주신 우리 한국전기신문사 여러분들하고 한전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발제할 내용은 세계 에너지 안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 좀 그 역점을 둬야 하고, 그다음에 향후 변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밸런스 오브 파워 릴레이션, 에너지 게임이 도대체 어떻게 벌어지고 있고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동시에 또 우리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 그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미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관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에너지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에너지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것이 또 한국의 에너지 안보 정책에 던지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 키포인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에너지 지정학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매우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물론 저를 포함해서 또 이제 많은 그 에너지 전문가들, 특히 국내에서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업데이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2021년 하반기 전하고 후가. 자,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 다른 대륙에 비해서 체감을 많이 못하고 있다. 지금 에너지 산업 구조라든지 에너지 가격 구조 시스템이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대륙하고 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점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이겁니다. 그린 인플레이션. 그린 인플레이션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 2021년 하반기부터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자, 아까 풍력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유럽이 야심차게 준비하던 풍력 발전이 2021년 하반기에 멈췄습니다. 바람이 안 불었던 거죠. 이 풍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바람이 안 불면 풍력 발전이 멈춰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무슨 가격이 뛰었죠? 가스 가격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이 시점을 좀 계획적으로 좀 이용한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6배에서 8배가 뛰었습니다. 전기 값이요. 가스 값이. 자, 그리고 나서 2021년 12월 둘째 주부터 미국의 셰일가스가 유럽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가격이 약간 낮아집니다. 그래도 4배에서 6배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광물 자원 가격, 석탄 가격 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때는 유가가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2022년 3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그때서부터 이제 유가가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인플레이션이 먼저 시작됐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럽의 에너지 정책.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자, 유럽의 에너지 정책의 3대 기조는 무엇입니까? 탈탄소, 탈미국, 탈러시아입니다. 탈러시아, 탈미국이 결국에 뭐냐면 탈탄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정책, 특히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자, 과도한 그 환경그룹의 개입으로 인해서 결국에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COP26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제 빚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 워싱턴의 에너지 정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결국에 뭐냐면 워싱턴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에너지 정책, 산업 정책, 반도체 정책,
모두 다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IEA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워싱턴의 에너지 정책을 즉각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IEA의 메인 스폰서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그중에서도 미국은 거의 70% 이상 되는 펀딩을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안보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지금 연일 공화당은 뭘 하고 있는지 반 ESG 법안을 만들고 있고 반 ESG 정책, 아주 그 태양광, 풍력,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거의 연일 혐오 발언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 이건 정치인뿐만이 아닙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미국 국민들 또한 굉장히 반 ESG 법안, 그 다음에 민주당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해서 굉장한 피로도를 갖다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 미국의 대사우디 정책, 미국의 대이란 정책이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관련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안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의하시겠지만 경제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반도체 배터리보다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왜? 에너지 정책이 결국에 모든 산업 정책의 출발점이자 근간이고 반도체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작년 하반기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몰아붙인 반 ESG 캠페인.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제 반쪽짜리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 분쟁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경기 정책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외국에서는 올드 이코노미의 반격, 올드 이코노미의 복수, 올드 이코노미의 리벤지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이 러시아 변수, 굉장히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된다면 이 대선 공약 중에 하나 넘버원이 뭐죠? 자기가 대통령 되면 바로 다음 날 자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하는데 이것도 다 에너지 안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중러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보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에너지 파워라는 것이 결국에 미국이 슈퍼파워가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에는 이 석유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특히 이 석유를 전 세계에 이제 팔면서 굉장한 이제 슈퍼파워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의 미국은 19세기 말 20세기 초보다도 더 강대하다. 왜냐하면 미국 외교 정책의 수건 산업이었던 바로 뭐죠? 미국의 에너지 자립 정책이 이제 현실화가 됐습니다. 자립화 정책에서 끝나지가 않고 미국은 셰일 가스하고 셰일 오일을 지금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호랑이가 날개를 따는 겁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한창 강성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강합니다. 미국 외교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대한 미국이라 할지라도 키신저가 언급을 했듯이 동시에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를 상대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의 미국은 그것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미국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이 러시아산 이제 원유 천연가스 수입 금지 카드로 이제 압박을 하지만 사실 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이 제재의 어떤 칼날의 그 강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리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별로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이 경제 제재도 결국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이걸 아셨고, 미국하고 러시아 관계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큽니다. 미국은 러시아로 하여금 나름대로 탈출 엑시트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이 경제 제재도 보면은 결국에 칼날의 끝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아니지만 사실 이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미국의 민주당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책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의 형국은 초당적으로 이제 그 중국을 갖다가 이제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 핵심은 바로 월드 초크 포인트. 초크 포인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서 중국을 어떻게 봉쇄를 하느냐. 이것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에너지 안보라든지 또는 이제 전통 안보 측면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지역은 이 GMS 지역, 바로 메콩강 유역의 지역이 아마 이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마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런 지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미중 게임 관련해서도 보면은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은 예를 들어서 한반도를 갖다가 어떻게 요리하는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간. 미국은 중국을 어떻게 요리하느냐. 굉장히 에너지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구소련 시대 때, 즉 냉전 시대 구소련, 1930년대 일본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나도 취약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관점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외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게임을 되게 이제 이소구화에 많이 비교를 하곤 합니다. 특히 이소구화에서 특히 늑대, 그 다음에 여우, 산토끼. 여기서 이제 핵심은 바로 결론은 바로 뭐냐. 산토끼와 여우가 아무리 힘을 합쳐도 늑대 한 마리를 당해낼 수 없다라고. 여기서 늑대의 고정 역할은 미국이 합니다. 산토끼와 여우의 역할은 중국과 러시아가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여기서 2010년도 이후에 미국의 역할은 늑대가 아닙니다. 사자입니다. 사자.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가장 취약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해상에서의 에너지 수송로, 여기를 장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유가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유가 전쟁으로 번지면 중국은 매우 타격이 있다. 왜 그렇죠? 바로 75% 이상의 이 석유와 가스를 해외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죠. 자, 이 구소련이 도대체 어떻게 붕괴가 된 거죠? 구소련이 바로 미국이 1980년도에서 89년도 사이에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뭘 했느냐. 석유 가격을 10년 동안 반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소련 그 당시 전체 재정 수입의 70%를 담당했었던 석유하고 가스 수입이 완전히 반토막이 아니죠. 70% 감소가 되면서 결국에는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의 CIA 국장이 월스트리트에서 매일 그걸 갖다가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유가가 어느 정도 낮춰지면은 도대체 소련 경제에 얼마나 타격이 있을까? 이거를 매일 보고했습니다. 매일 아침에. 자, 반대로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유가가 200불, 250불까지만 간다면 중국이 쌓아놓은 결국에 그 달러, 이 외환 보유고의 가치라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유가에 취약하다. 자,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일본의 1930년대 이 석유 금수 조치 상황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안 좋다. 그 당시 일본은 남중국해를 완전히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미국에 도전한 거죠. 자, 지금의 중국은 남중국해를 결국에는 장악만이 아니고 거의 희망이 없습니다. 남중국해는 포기한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해군력이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1930년대에 엔화의 그 입지하고 지금 중국의 위안화하고 비교를 해도 중국, 특히 홍콩하고 마카오 제외하면 중국의 그 위안화의 가치라는 것이 결국에 이 폴란드화의 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정유시설이 전제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이거는 한국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가령 한국에서 이 석유화학을 갖다가 등한시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보면은 우리 정유시설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정유시설이 가동을 못하면 결국에는 이 정유시설을 중국한테 뺏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유 금수 조치가 발동될 경우에 미국은 쉽게 이런저런 이유로 중국의 원유 수송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중국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유조선들도 대부분 보면은 해외 선사것입니다. 해외 선사. 그래서 전세 개념으로 이 석유를 갖다가 이제 운반하고 있다. 이 전세 비용이 굉장히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 중국의 저거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야심차게 지금 쌓고 있는 우리 지금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배경에는 지금 최근에 중국이 SPR 바로 이 전략적 비축 석유를 굉장히 지금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한다 할 뿐, 미국의 SPR하고 비교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결국에 이 중국의 SPR은 지금까지는 뭐냐면 상업용 재고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초크 포인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간 관계상 제가 뭐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저 웹배럴하고 저 페이퍼 배럴과의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냐면은 이 유가 또는 이 가스 가격 관련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이제 그 가격을 갖다가 좌우하는 요소들은 사실상 이 웹배럴보다는 페이퍼 배럴이 더 비중이 크다. 왜냐하면 페이퍼 배럴이 더 먼저 움직입니다, 요즘에는. 네. 그래서 이 페이퍼 배럴 같은 경우에는 사실 5%의 증거금만 갖고 있으면은 이게 트레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좀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 북극 항로에 대한 어떤 환상, 이 판타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2014년 이후에 중국은 사실 북극 항로에 대해서 굉장히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국에서조차 이거를 적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1대1로 전략, 인도퍼시픽 전략에 가만히 보면 이거는 국가 방위 전략의 핵심이고 결국에 에너지 안보하고 군사 작전이 결합된 이 안보 전략의 핵심이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주의 깊게 바라볼 이 초크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라카, 그다음에 호르무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콩강 유역하고 이제 그 파나마 운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 이 말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이 이미 포기한 지역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미국이 싱가포르를 완전히 컨트롤하기 때문에 중국이 말레이시아를 포섭하는 것도 여의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 배수진을 어디에 치느냐 바로 이 메콩강 유역에 치는 겁니다. 메콩강. 자, 그래서 메콩강 유역 이전에 또 이 호르무즈 해협 아마 여기 계신 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1970년대 80년대 특히 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일어나면은 가장 그 타격을 입는 나라가 바로 이 미국하고 서방권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미국은 이 호르무즈 해협 별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립화를 이뤘고 지금 중동에 대한 그 석유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의회에서 이란 핵 협상을 갖다가 이제 거절을 하고 이스라엘이나 CIA가 테헤란을 공격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게끔 오히려 그 유인을 한다는 거죠. 이유는 바로 뭐냐? 중국의 석유 수송로를 갖다가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GMS 지역에서 사실 이 중국이 배수진을 치고 있는 지역인데 이 미국하고 이 어커스 국가들이 여기를 굉장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라든지 일본하고 같이 이 지역에서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물밑 작업으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국하고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게 무슨 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한국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남중국해서 중국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 동중국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해 지역이라든지 이 동중국해 지역에서는 중국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바로 그 오프쇼어 드릴링, 그러니까 해상에서 해상 시추, 석유하고 가스 시추하는데 이 플랫폼을 갖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 이 북한의 서한만베이, 그 북한의 그 유전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보아의 지역. 거기서도 지금 한 8개인가 9개 정도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칠광구 지역에서도 아주 은밀하게 지금 자기네들이 이 지역이 자기네들 대륙붕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 시큐리티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하는 것 플러스 이거는 뭐죠?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하는 에너지 전쟁이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인트는 바로 뭐냐? 미국하고 러시아가 사실상 커플링도 하고 있다. 바로 뭐죠? 유럽의 탈미국, 탈러시아, 탈탄소 정책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유럽을 갖다가 관리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정부와 기업 간의 디커플링 현상도 사실상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에너지 기업들 특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딴 방향으로. 네, 그래서 구체적인 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제가 시간이 된다면 좀 더 보충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럽의 LNG 터미널 건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건데요. 자, 지금 막 부지런히 짓고 있습니다. LNG 터미널, 유럽에서, 특히 서유럽에서. 자, 그러나 여전히 유럽의 LNG 설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반 후면은 이제 서서히 LNG 터미널이 완공이 될 겁니다. 유럽에서. 자, 이것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뭐죠? LNG 소비가 이제 늘어날 것이죠. 유럽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LNG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럽의 LNG 터미널을 짓고 있다는 점은 바로 뭐죠? 러시아 가스를 수입을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카타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오는데, 그러면 동유럽하고 중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만약에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가지고 협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이 유럽을 어떻게 이제 배분하느냐, 요걸 두고서 아마 러시아 가스는 아마 동유럽이라든지 중유럽에 계속 투입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아마 동유럽하고 중유럽은 원전으로 가게 되겠죠. 자,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잃고 많은 그 바로 그 가스 분량이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바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거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중국보다도 일본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러시아 그 에너지 관리는 지금 좀 해야 된다. 우리 안보실에서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친 관련해서 조금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푸친의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푸친의 머릿속에. 자, 야말 LNG를 갖다가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아틱 1, 2, 3. 그래서 결국에 미국을 뛰어넘겠다. 자, 미국의 셰일가스가 결국에 뭐냐면 세계의 경제를 갖다가 바꾸는 큰 변수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변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야말 LNG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중국,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 기업들이 자, 이러한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 저기 그 푸친의 그 LNG 넘버1 꿈을 갖다가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 푸친의 꿈을 갖다가 이제 분쇄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되겠죠. 자,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의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와중에서도 좀 이제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바로 뭐냐, 이 미국과 러시아 관계 중에서 사실 미국의 공화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러시아와의 그 에너지 협력이 실제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대 미국과 러시아 관계 중 가장 좋았었던 관계가 바로 이 구소련 포함해서요.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조지 부시하고 푸친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부시와 푸친과의 그 밀월, 에너지 밀월 협력 기간 동안에 바로 이 러시아의 넘버원 그 석유 회사인 루코일이 미국 워싱턴에 진출해가지고 주유소를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의 에너지 회사가 그 바로 이 야말 쪽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트럼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트럼프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자, 이 점을 좀 건너뛰는 걸로 하기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그 전 세계 그 에너지 전문가들도 이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예측이 많이 빗나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이상한 현상, 좀 위어드한 이런 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보면은 2023년 8월서부터 이제 유가가 이제 반등세로 이제 접어들었는데요. 이 배경에는 사우디 러시아 감산, 그다음에 중국의 비축유가 증가한다는 사실, 중국이 왜 비축유를 증가시키는지 그거는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거는 중국의 원유 소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원유 소비가 이미 피크를 찍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거는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에너지 전문가들의 견해하고는 틀리게 굉장히 하락을 했다. 하락을 한 이유는, 자, 첫 번째로는 오버서플라이입니다. 오버서플라이. 왜냐하면 유럽의 인벤토리, 그 저장고가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EU의 경우 5년 평균치보다도 5% 높은 수준으로 채워져 있다. 근데 인벤토리가 많이 채워져 있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5%의 그 높은 수준은 겨울 한파시 유럽에서 이틀치 수요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후 변화, 기후가 굉장히 따뜻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유럽 디맨드가 굉장히 다운됐다라는 점,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로 지금 뭐냐면, 자, 유럽의 그 앞바다에서 지금 무슨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LNG 선박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 가스 가격이 높아지기 전까지 거기서 계속 정박을 하겠다, 타이밍을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이유,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여름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다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생산자들이, 천연가스 생산자들이 생산을 슬슬 이제 감산하기 시작한다라는 점. 그다음 세 번째로는 미국의 프리포트 LNG 터미널이, 자, 사고가 일어났지만 다시 재가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 세계 그 LNG 인프라 또는 그 가스필드가 점점 커밍백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칼카시와 패스라든지 모잠비크 코랄 LNG라든지 다시 이것이 가동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천연가스가 가격이 상승될 전망이 어느 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볼 대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 엔타이 ESG 무브먼트 현상이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엔타이 ESG 정책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 네덜란드의 정당이 지금 선거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EU 리더십, 좀 더 현실적인 면을 갖다가 이제 보는 리더십이 이제 교체가 될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아리백이라든지 유럽의 탈탄소 정책은 이제 완전히 또 이제 그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혹시 이따 토론 시간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는 거로 하기로 하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에너지 안보 개념에 대해서는 좀 간단히 하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그 개념에 대응해서 우리나라의 현황이 어떤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에너지 안보 개념부터 간략히 살펴보면 굉장히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연구해온 개념이고 사실 석유파동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있었지만 석유파동 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라던가 여러 국제 기구라든지 아니면 정부들에서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세 가지 개념으로 보통은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reliable, 중단 없는 공급, 두 번째가 availability, 이용 가능성, 세 번째가 affordable이라는 수용 가능한 가격 개념이 되겠고요. 사실 중단 없는 공급하고 이용 가능성은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안보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고 여기에 이제 최근에 sustainability라고 하는 지속 가능성 개념까지 포함해서 에너지 안보를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서두에 개회사의 뭐 이광재 총장님도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전기의 세상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에너지 안보 얘기할 때 지금 이 개념 안에서는 전력 안보 개념이 상대적으로 적게 조금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전력 안보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면 reliable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에서 얘기하는 adequacy라고 적정성이라던가 아니면 flexibility, resilience 이런 개념들이 앞으로 더 추가되게 될 예정입니다. 어제 다른 자리에서 이제 한전에서도 그 고민해서 추가적인 전력 안보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보의 개념이 앞으로 더 확장돼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안보 개념이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건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뀌게 되는 건 당연히 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시장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라지는 것들의 배경인데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한국의 현황하고 과제 말씀드리는 게 중심이니까 이거는 뭐 간단히 탄소 중립,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그리고 진영화 블록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이고 단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투자 환경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투자 환경 악화이고요. 이제 글로벌리 보면 이 투자 환경이 오히려 호의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투자 환경 악화라고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 아까 이제 안 교수님이 엔타이 ESG도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ESG 트렌드라는 건 글로벌 트렌드인 거고 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ISSB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이라는 걸 올해 6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해서 뭐 스코프 3에 대한 리포팅은 조금 연기하는 걸로 했지만 어쨌든 앞으로 스코프 1이 아니라 스코프 2, 3까지 카본 어카운팅을 해서 그거를 공시를 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게 현재 움직임이고요. 한국도 금융권에서는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SB를 출범시켰고 거기서 이제 그 앞으로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에 대해서 한국도 12월 말에 기준안을 발표하겠다. 근데 이제 에너지 업계랑 얘기는 안 하고 금융업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지속가능성 보호 기준에서 ESG 중에서 E는 에너지 업계랑 꼭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게 굉장히 큰 트렌드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현황을 얘기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위기라는 게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크게는 저렇게 3개 정도의 수단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비축 또는 재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 자원, 실제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뭐 이런 것으로 위기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요 측면의 대응 수단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국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3가지 안보 개념 소개해드리고 지속 가능성 하나 더 해서 4가지인데요. 그 4가지 중에 중단 없이 이용 가능, reliable하고 그 accessible을 같이 합쳐서 하나로 본다면 중단 없이 이용 가능한 공급에 대해서 한국이 어떠한 현황이냐. 사실 중단 없는 공급을 위해서 우리 다양한 수단 뭐 정부도 그렇고 손 놓고 있는 거 아니니까요.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하고 있고
석유공사가 지금 석유 비축은 원래 우리나라 그 IEA 회원국이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하면 되지만 100일 이상 비축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9일 이상 하고 있고, 오늘 이따가 뭐 성경원 차장님 말씀하시겠지만 광해광업공단에서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비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아마 비축 예산 더 늘려가지고 비축 확대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을 잘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까 제가 이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수단 중에서 생산 관련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동해가스전에서 컨덴세이트가 나왔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약간의 생산, 그리고 동해가스전의 가스 생산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고갈돼서 이제 종료가 되었죠. 그러니까 한국은 공식적으로 석유와 가스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산은 생각해 볼 수 없고요. 주변에 대륙군 탐사라던가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증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개발에 그동안 예전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수입 다변화를 한다거나 국제 협력을 한다거나, 이게 다 만약에 우리가 자원 보유국이었으면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도 됐을 수단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왔고요. 이외에 이제 보조 수단으로 비상 대응 체계를 만든다던가 R&D를 통한 역량 확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하시는 기관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비축 이외의 다른 수단은 후퇴하고 있다고 현재 판단이 됩니다. 수용 가능한 가격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격은 사실 이제 다른 앞에서 말씀드린 수단들하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면 국제 자원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3%, 이게 92% 정도까지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 통계가 아직 2023년 공식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조금 떨어졌는데요.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좀 늘어서 그렇고요. 수입액으로 놓고 보면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수출 금액에 비해서 수입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재화로 놓고 보면 엄청난 수입액을 에너지 자원 수입에 쓰고 있고요. 이 총 에너지 중 우리 지금 석유 비중, 석탄 비중 해보면 그 화석연료가 80% 넘고, 그리고 석유, 천연가스, 유연탄, 발전에 사용하는 유연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 해외 자원 개발은 효과적인 가격 대응 수단입니다. 수직 통합이라고,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런 수직 통합 효과로서 가격이 변동했을 때 하류 부분의 충격, 하류 부분은 이제 그 가격이 상류 부분에서 올라가게 되면 그대로 그거를 전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상류 부분에 진출해서 업스트림에 진출해서 그 부분을 갖고 있으면 그 가격 변동성을 상류 부분에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효과적인 가격 위기 대응 수단이라고 쓴 게, 절대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가격이 올랐다고 해외 자원 개발하면 싸게 도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고, 가격이 올랐을 때 예를 들어 유럽에서 작년 그 가스 위기 때 황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황제세,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고 했죠. 실제로 했었죠. 그 횡재세였죠. 우리 번역으로 한 거는 횡재세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상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를 이제 국회에서 우리나라도 하면 안 되냐, 정유사에 부과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하류 부분에 부과하는 거는, 하류 부분은 마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상류 부분에서 초과 이익을 누리고 있으니 당신들이 추가로 세금을 내세요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하려면 우리도 해외 자원 개발을 그만큼 하고 있어야 그런 식의 정책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용한 가격 위기 대응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입 다변화라던가 비상 대응 체계로 일부 대응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용 가능한 가격이라는 건 결국 경쟁적, 우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컴페티티브 프라이스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국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미약합니다. 또한 국내 산업 구조도 가격 위기에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러니까 자원개발료 추이가 이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해외 자원 개발의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MB 정부 때 열심히 좀 늘려왔고, 그거에 따른 물론 공과 과가 있지만, 그러니까 실패 사례도 굉장히 많지만, 그때가 조금 사실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로 가면
한 자릿수도 안 됐었고요. 그래서 10몇 %까지는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자원에 대한 자원 외교라던가 여러 가지 그 실패 사례에 대한, 사실 실패 사례는 짚고 넘어가는 건 맞는데 그걸 바탕으로 아예 사업을 접고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대응하자 이런 것 없이 모두 다 뭐 마무리하는 수준으로 지금 모든 정책도 그렇고 기업 대응도 그렇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저기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으실 거고요. 이게 다시 이제 회복하려면 굉장히 많은 투자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나라 지속 가능성 중에서 이제 안보 현황이 어떠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환경 분야에서의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속 가능성도 분명히 안보 얘기를 할 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에너지 수급 시스템이 기후변화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되겠고요. 뭐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게 에너지에 대해서도 수자원이라던가 대기오염, 생물 다양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만 있는 건 아니고요. 특히 바이오다이버시티도 열심히 이야기가 되고 있고 지금 수자원 문제도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겁니다. 아까 서두 개회사 때 용인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수자원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수소경제 시대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게 되면 수소경제 이퀄 수전해입니다. 수전해, 물을 전기분해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자원 문제가 에너지 문제도 직접적으로 이제는 연결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아마 그래도 잘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에너지 수급 시스템이 자원 고갈 문제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해서 에너지 위기 대응력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즉 한전 아까 뭐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한전에서 토론회를 하고 한전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이게 사채로 부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사채 발행이 쉽지 않게 되면 지금 뭐 만약에 이제 한전에서 CP라든가 이런 어음으로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 뭐 그런 수단으로 좀 고민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고스란히 비용 부담으로 한전에게 오는 것이고 그거는 언젠가는 결국 다시 국가의 부담이자 국민의 부담으로 이동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뒤로 미뤄두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그러니까 회사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회사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시큐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금을 올려야 됩니다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을 올려야죠. 요금 정상화 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자꾸 했더니 이제 국회에서도 너무 지겹다 막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이 전기요금은 앞으로 미래 투자 측면에서도 현실화 또는 적정 수준으로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이대로 묶어놓고 우리가 싼 에너지원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결국 나중에 시큐리티 이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우린 부담과 위기를 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과제 해서 제가 생각하는 과제는 이렇게 7개 정도가 되고요. 7개를 한 10분, 15분 남았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근거와 거버넌스입니다. 이거는 원래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아까 그 의원님들 설명에서도 나왔고 자원안보 특별법안이 그래도 통과가 된다면 한턱 그리고 큰 문턱을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황운하 의원이 작년 8월에 발의 시작을 했던 거니까 벌써 1년 딱 끌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9월에 장담할 수는 아직은 쟁점 조항이 남아 있다고 들어서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양금희 의원님도 그렇고 김한정 의원님도 조금 전향적으로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니 통과될 거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공급망입니다. 공급망하고 공급 사슬을 강화해야 되고요. 이 공급망의 강화라는 건 이따 토론 때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과거의 공급망은 석유가스 공급망이고 석유가스 공급망은 아까 안 교수님 발표에서도 나왔고 그러니까 초크포인트 그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요인이 더 컸다고 한다면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바뀌어가게 되면 우리가 공급망에 대한 것도 개념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이 왜 중요한지 또는 뭐 설비 그러니까 기술과 설비가 왜 중요한지를 토론 시간에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실 문구 하나는 조고입니다. 기술과 설비의 독립이 에너지 안보 강화의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 막 열심히 추진해 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업계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거기도 거의 뭐 붕괴 수준입니다. 뭐 한화도 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태양광의 일부 외에는 풍력도 그렇고 뭐 두산에서 조금 하고 계신 게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게 앞으로 심각한 안보 측면에서 위기가 될 겁니다. 공급망 관련해서는 공급망 강화를 위한 진단평가 체계 수립이 필요하고요. 사실 이 내용 가지고 조금 길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발제를 하기도 하는데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법안에 이걸 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통과된다는 걸 전제하에 시행령 신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고 그 시행령 신규칙 안에 이 진단체계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따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좀 쉬우시죠. 위기 노출도가 있고 상시 대응력이 있으니 뭐 상시 대응력 기본적인 체력 갖춰놓자, 비상 대응력은 비축하자, 해외 자원 개발하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근데 이게 석유가스는 쉬운데 광물 자원서부터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광물 자원의 수요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밸류 체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마 또 토론 때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이게 재생에너지도 포함입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재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재원은 제가 항상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는 게 안보는 공짜가 아니다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자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면 그만큼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쓴 돈은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업이 가진 돈으로 써라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저 토론회하고 막 오늘 유튜브 중계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실시간 댓글 올라오고 있는 걸 봐서 요금 올려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이제 험한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그러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기요금 정상화는 다른 문제 때문에 지속 가능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안보 측면에서도 아까 질 좋은 전기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우리가 질 좋은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받으려면 그만한 질에 대한 보상을 해야죠. 안보 측면에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그게 아니라 뭐 전기 잠깐 정전돼도 되고 석유 뭐 하루 안 써도 되고 이러면 비용 투자를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에너지는 그 콘센트 꺼지면 쓸 수 있는 것을 원한다면 그만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투자는 하나의 또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투자를 이렇게 하는 게 어디에 우리가 지금과 같이 해외에서 석유 사오고 가스 사오고 해서 해외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국내에 남습니다. 국내에 남는다는 건 어딘가에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관리는 이것도 이제 안보 얘기할 때 제가 항상 수요 측면의 대응수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응수단은 사실은 좀 강한 대응수단, 배급제, 요일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거죠. 에너지 위기가 발생했으니 쓰지 마세요. 유럽에서도 작년에 그렇게 대응을 했죠. 가로등 다 저녁 때 끄고 그 에펠탑도 그 불빛 하는 거 매번 하는 거 시간 단축해서 운영하고 그런 게 수요 관리 수단이고요. 우리도 그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기 대응 매뉴얼에 산업부와 행안부 관련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의 수요 관리 수단 안보는 조금 긴 호흡에서의 안보 대응입니다. 우리가
수요, 관리, 효율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체력을 높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IEA도 그렇고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우리가 first fue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효율은 연료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first fuel 쓰는 건 그만큼 파급력이 크고 첫 번째 연료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지금 전 세계 첫 번째 연료는 잘 아시다시피 석유입니다. 석유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게 에너지 효율이다, 또 수요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ERS 제도가 이제 시작을 했고 ERS로 앞으로 효율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규제 제도인 거잖아요. 워낙 안 하니까 효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규제로 한번 이렇게 풀어보자 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규제는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인센티브나 시장에서 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 수요 관리나 효율 투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미흡한데 이 부분도 안보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구개발입니다. 요새 또 연구개발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이제 R&D 예타나 이런 것도 좀 관련돼서 평가나 아니면 편익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카르텔 얘기 나오고 해서 조금 말이 많죠. 근데 사실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을 위해서요. 미션 이노베이션이라고 그 오바마 정부 초기에 이미 우리 탄소 중립하고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서는 에너지 쪽에 R&D 2배 늘려야 됩니다.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많이 늘려왔고 한국은 그렇게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R&D를 해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건 기초 체력입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게다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석유가스, 석탄 이게 에너지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설비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산업과 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이 될 거고, 그 시절에는 기술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 계속해야 되는 게 안보 강화에 필수적인데, 네, 보시면 뭐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편중되어 있고요. 한전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 R&D 자금을 빼고 나면 에너지 부분의 투자는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협력, 뭐 당연히 국제협력 해야죠. 국제협력은 언제나 우리가 보조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에너지 안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고요. 다만 우리 나가서 협력합시다. 그러면 해외 뭐 기업이나 해외 국가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국제협력이라는 건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는 뭘 줄 수 있고 그래서 뭘 가지고 올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뭘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죠. 국제협력을 하자라는 건. 그래서 사실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특정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한국이 마켓이 바잉 파워가 있는 마켓이 있으니까 그걸 좀 활용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협력의 아이템들인데요. 앞에 것들이 이루어져야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국제협력에 있어서 이런 밑에 보이는 아이템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뭐 CCS 대상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CCS를 하려면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발표고요. 이거는 참고 자료로 한번, 아까 또 그 연구미 의원님이 언급을 한번 해주셨는데 일본 어떻게 하고 있나, 조금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는 부럽습니다. 일본은 뭐 일본의 정책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할 필요도 없고요. 일본의 정책이라는 게 항상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자원의 확보라는 데 있어서는 입장을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은 사실 침략 전쟁을 했던 나라고 그런 패권국의 야욕을 보였던 나라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주도적으로 일으키고 뭔가를 했던 나라들은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스탠스, 입장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자원 가격이 떨어지던 아니면 손해가 나던 꾸준하게 투자하고 우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방향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 그 결과가 저러한 자주개발률로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본은 아예 수정했습니다. 40%도 대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해외 자원 개발 어느 정도 하면 적절해 라고 했을 때 사실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적정 수준이라는 건 또 말하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한 50% 해외 자원 개발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50%면 나머지는 그냥 다른 해외 기업으로 수입을 하더라도 해칭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기준선을 뭐 그쯤 놓고 보는데 일본은 그거를 30년에 달성하겠다. 왜냐하면 원래 30년에 40% 목표로 했는데 그거를 2020년에 달성했거든요. 그리고 2040년까지는 6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마치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일본에 올 4월쯤에 출장 가서 거기 이제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아니면 일본 그 조그맥 사람들하고 좀 지원기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해외 자원 개발 이렇게 하면 반대 목소리가 좀 있지 않느냐, 탄소 중립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왜냐면 얘네들은 다 탄화수소들이니까요. 그랬더니 이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탄소 중립 할 거래요. 그리고 조그맥도 열심히 할 거고. 근데 탄소 중립을 한 손에 올려놓고 그리고 해외 자원 개발도 한 손에 쥐고 그러면 우리가 무기 두 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손에 한 가지씩의 무기를 가지고 활용하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부럽고, 그게 안보 입장 그리고 자원을 많이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좀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는 스탠스이지 않을까,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